자, 안녕하세요. 윤시현의 공포라디오 MC 윤시현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저와 함께할 카노 그리고 뱅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카노입니다. 안녕하세요, 뱅지입니다. 네, 이제 벌써 2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곧 3월이고 3월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전 3월 하면은 개학이 생각납니다. 전 벚꽃. 3월에 벚꽃이 피어요? 빠르게 개할 수도 있죠, 대구는. 아, 준비한다. 저는 3월 하면 화이트데이가 생각나가지고 발렌타인데이 때 좀 초콜릿 좀 받았어요? 장난 아니죠. 집에 꽉 찼습니다, 초콜릿이. 네. 예. 자, 윤시현의 공포라디오는 타이틀에 맞춰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특별 게스트분을 모셔서 다양한 미스터리한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밤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공포썰을 풀 수 있는 공포라디오 라이브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라이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한 윤시현의 공포라디오 두 번째 프로젝트. 먼저 제가 오늘 게스트분과 관련된 숫자 하나를 불러드릴게요. 4억 5,040만. 두 분은 이걸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아세요? 현재 재산. 제 연봉이요? 아, 요즘 진짜. 너 요즘 연봉 4억 4천 계속 늘더라.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뭐인 것 같아요? 유튜브 조회수? 비슷하긴 한데 네. 세계 사람들이 오늘 나온 게스트 분을 본 횟수예요. 수. 와, 엄청 많이 본 거 아닙니까? 몇 개의 나라 사람들이 다 본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에 출연하신 유명한 배우분이시죠. 김범래님을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김범래입니다. 목소리. 성사장.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항상 무서운 좀 조직 역할을 좀 많이 하시고 오징어 게임에도 나오시고 네, 오징어 게임 뭘로 나오셨죠? 이거 하잖아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숫자가 뭐냐면 넷플릭스에 발표한 오징어 게임 시즌 1과 시즌 2의 시청 횟수를 더한 거예요. 우와, 엄청나죠. 대박이다. 와. 아마 그 유튜브로만 이제 보신 분들까지 합산을 만약에 한다면 넷플릭스 라인 쪽이 아니라 더 어마어마하게 보셨을 건데. 아, 그건 맞죠. 네, 여기는 합산되지 않은 숫자가 더 많을걸요.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면은 다 알고는 있잖아요, 저희가. 쇼츠에 돌아가시는 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진짜. 그러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쇼츠가. 소차 돌아가면서 돌아가시는 게 많이 나와요. 빈 채로 맞아요. 네. 전 배우님한테 궁금한 게 그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으로 엄청 떴잖아요. 이 정도로 흥행하실 줄 아셨어요? 예상을 하셨어요? 몰랐죠, 전혀.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감독님부터 제작자분도 잘 모르셨을 것 같아요. 뭐 자신감은 있으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전부터 굉장히 이게 기획 단계에서 많이 퇴짜 맞고 그랬던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 저희 리딩했을 때 그때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좀 약간 협소하고 지금처럼 막 엄청난 글로벌한 작품인데 그때는 뭐 배우들 이제 모여서 리딩하는데 그렇게 막 화려하지도 않고 그런 상태에서 시작을 했고 배우들도 저를 비롯해서 이 작품에 대해서 대본을 봤을 때 와, 이거 대박이다. 엄청나겠다라는 생각은 사실 많이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런 분위기에 시작했는데 모두가 깜짝 놀랐죠, 사실. 물론 감독님께서는 자신 있었다고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세가 있으셨어요. 맞아요. 기세인 것 같습니다. 기세. 시즌 1 딱 찍고 나서 뉴스를 딱 켰는데 뭐야? 난리 났는 거야. 뭐라고 1등 했다고 막 했을 때 네. 어떠셨어요? 좀? 사실 안 믿겼어요. 이게? 저도 안 봤거든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약간 우정 출연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해서 그 전작에 이제 감독님과 그 네. 팀과 같이 했었어요. 남한산성이라는 작품에서는 홍타이지 역할로 이제 되게 카리스마 있는 역할을 했는데 조금은 너무 작은 역할인데 저는 이제 간단하게 생각했죠. 사채업자로 이제 협박하는 그 장면만 있으니까. 근데 막 이게 엄청나다고 그래서 그때 이제 다 몰아봤죠. 이제. 혼자 딱 트기 시작하니까 끝까지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서. 와, 이렇게 잘 만들었다고. 와, 진짜 재밌게 만든 너무 그러니까 충격이었죠. 새로웠죠. 아, 맞아요. 그쵸. 그 아이디어가. 새로운 장르였어요. 네. 맞아요. 좋아요. 그러면 각종 매체에 이런 조직의 보스나 카리스마 있는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 모습하고 좀 많이 다르신가요? 아, 다르죠. 막 저뿐만 아니라 많은 배우들이 거의 다 다르실 겁니다. 원래 성격은 그냥 뭐 본인 성격에 대해서 얘기하면 좀 어떤 성격이신 것 같아요? 아, 집에서는 아내에겐 최대한 네. 아침밥을 많이 좀 알려진 부분도 있는데 제가 결혼해서 되게 오랫동안 아침을 차렸어요. 네. 그러면 이제 겉으로 보이는 모습 때문에 오해받으신 적도 있으세요? 아니, 많죠. 그냥 저는 이거랑 이거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 저는 화낸 게 아닌데 방금도 근데 놀랬어. 네. 놀라셔가지고. 예 이러면 아 이거랑 이렇게 다시 해야 될 때가 있죠. 아, 이거랑 이렇게. 진짜 무섭게 안 했는데 상대방을 이렇게 느끼실 때가 있나 봐요. 그럼 며칠 전에도 차에 시비가 이제 가끔 붙잖아요. 네. 정말 꾹 참았거든요. 근데 앞으로 와서 이렇게 확 세우더라고요. 아 이거는 싸우자는 거구나. 어떡하지? 그래갖고 창문을 이렇게 살짝 내리려고 살짝 했는데 그 사람이 안에서 보더니 갑자기 확 가더라고요. 나도 갈 것 같기는 해. 목소리부터 범상치 않다고 전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대화를 나눠봤는데 이 목소리로 또 뮤지컬도 하셨다고. 시작을 뮤지컬로 했죠. 그럼 저희가 알만한 역할이 좀 있을까요? 일단 많이 알려진 작품은 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뭐 삼총사, 잭 더 리퍼. 오래 했던 작품들이 많아요. 되게 장기간. 그런 작품들은 10년 다 넘게 했었고. 그러면은 저희가 본격적으로 공포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네. 저희 진짜 시그니처 질문이에요. 혹시 귀신을 믿으시나요? 믿지는 않는데 사실 약간 겁이 좀 없어서 어릴 때 보고 싶어서 뭐 12시에 칼 물고 거울 보면 옛날에 그런 게 있었죠. 예. 그래서 뭐 해봤죠. 네. 해보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미래의 남편 보는 거 아니었나요? 이제 여자가. 예, 여자가 맞아. 그거. 몰랐어요. 제가 좀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그래서 좀 안 믿는 편인데 사실 느낀 적과 본 적이 있어요. 오, 궁금하다. 불광동에 살 때인데 약간 산 위쪽이었어요. 저희 집이 문이 좀 오래돼갖고 현관문을 딱 닫으면 끽끽 이 소리가 나잖아요. 네네네. 그게 늘 거슬렸던 상황이었는데 문 열고 딱 닫았는데 놨는데 끽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뭐지? 딱 봤는데 한 6살 여자애가 나 제일 무서웠던 게 그거거든. 무표정으로. 어린아이들은 무표정이 별로 없잖아요. 맞죠. 무표정으로 서 있는 거 이렇게 딱 쳐다보고 너 뭐야? 그랬더니 쓱 가더라고. 근데 그게 근데 너무 소름 끼쳐. 지금 새벽 1시쯤 된 것 같은데 네. 그 시간에 그 산속이기 때문에 또 집이 네네. 거의 빌라가 여기 산 쪽이었는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네. 근데 전 정말 정확히 봤거든요. 6살. 딱 보고 왜 왔을까? 무표정이었던 게 너무 섬찟했어요. 자, 그래 이제 본격적으로 사연을 읽어볼 텐데 우리 김범래 배우님이 읽어주실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첫 번째 사연은 비석입니다. 비석. 혹시 여러분들은 만약에 죽기 전에 묘비에 막 글을 딱 새길 수 있어요. 네. 딱 새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지금 시대가 점점 더 좋아지잖아요. 네. 제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그때쯤 되면은 그런 기능도 좀 생겼으면 하는 게 묘비에 QR코드를 이제 카메라로 딱 찍으면은 생전에 했던 그 뭐 족적이라든지 방송을 해서 뭐 일했던 거라든지 이렇게 쭉 좋다. 이렇게 재생된. 아이디어 좋은데? 진짜 네. 좋은데? 야, 그거 장난이에요. 사업 한번 해볼래? 만약에 단어로만 선택을 한다면 혹시 단어는 뭐 있을까요? 아니 뭐 문장이라든가. 문장 예전에 한번 생각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 쓰신 것 같아요. 잘 놀다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왕의 남자라는 뮤지컬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잘 놀다갑니다. 뭐 이런 네, 거 맞아요.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요. 그럼 비석 어떤 사연인지 우리 김범래 배우님이라 더 기대가 되는데 다 같이 들어보도록 하죠. 버터링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친구 집에서 겪었던 일을 하나 말씀드리려 합니다. 비교적 최근인 작년 8월 제 친구가 사업을 위해 지방으로 이사를 간다더군요.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삿짐 센터를 부르지 않고 셀프로 이사를 한다며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마침 시간도 되고 모른 척 할 수는 없어서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죠. 사회에서 만난 친구지만 마음이 잘 맞아 곧잘 잘 어울리던 친구였거든요. 친구네 새 집으로 가는 길은 시간이 지날수록 높은 빌딩들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어느덧 도로도 좁고 구불구불한 산길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 집이 있긴 하니? 장난반 진단반 이런 소리를 하며 가니까 정말 첩첩산중으로의 집이 있더라고요. 채 10가구도 되지 않는 아주 조그만 마을이었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괜찮은 집이었는데 가까이 가니까 이게 웬걸? 기분이 너무 안 좋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멍해지고 이사를 도우려 왔는데 아무것도 하기 싫고 자꾸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오늘 한 번만 도와주고 다신 이 집에 오지 말자는 생각이었어요. 산속이라 그런지 한여름이라도 해가 금방 졌습니다. 하는 수 없이 하룻밤 그 집에서 자고 다음날 오전에야 집에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곳이 얼마나 외졌냐면 택시는 어플로 잡히지도 않았고
버스라도 타려면 30분을 걸어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나마도 1시간대에 한 대꼴로 버스가 지나간다고 했어요. 버스 시간에 맞춰 친구가 정류장까지 차로 태워다 줬습니다. 친구는 집까지 바래다 줘야 했는데 이사 때문에 오래 비울 수 없어 미안하다고 했어요. 너네 집 불교라 친한 스님 있다고 했지? 이사도 했으니까 모셔서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루 동안 느꼈던 친구 집의 찜찜한 기운에 넌지시 돌려 말하고 헤어졌어요. 막 이사한 친구에게 직설적으로 차마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얘기해서 제 말대로 스님을 불렀으면 싶더라고요. 버스 2번에 지하철을 탄 끝에 겨우겨우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들어온 집인데 마치 며칠은 나갔다 온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에 씻고 눈을 감았는데 이상한 장면이 뇌리에 스쳤어요. 싱크대 및 빈 공간 어두운 곳에서 어떤 여자가 납작 엎드려 저를 바라보는 모습을요. 살고 있는 집 싱크대 밑에 하부장이 없어 뻥 뚫려 있었거든요. 너무 사실적인 느낌이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정말 혹시나 하고 하부장 밑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 뇌리에 스쳤던 장면과 똑같은 모습의 귀신이 납작 엎드려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았어요. 너무 놀라서 기겁하며 엉덩방아를 찧었는데 그 순간 또 깜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헛것을 봤다기엔 너무 선명했어요. 당연히 그 집에서 뭔가 붙어왔다고 생각해 그날부터 귀신을 떼기 위해 별짓을 다 했습니다. 제가 독실한 천주교였던지라 집안 곳곳 성수를 뿌리고 축복의 기도와 악마를 쫓는 기도 등 할 수 있는 기도란 기도는 죄다 외웠어요. 뿐만 아니라 주 1회 다니던 성당을 거의 매일같이 다녔습니다. 성당에서 항상 이제 집에 들어갈 건데 오늘은 제발 그 귀신을 보지 않게 해달라 호소했어요. 기도가 통했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그 뒤론 보이지 않아 금방 잊었습니다. 그 친구도 사업 때문에 바쁜지 연락이 뜸해졌어요. 자연스럽게 잊혔고 해가 바뀌었죠. 설 연휴를 일주일 앞둔 어느 날 그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명절이라 바빠서 그러는데 하루만 좀 와서 도와줄 수 있을까? 사실 친구가 그 멀디먼 시골로 내려간 이유가 과일을 포장해 판매하는 일을 위해서였어요. 그렇다 보니 명절 대목을 앞두고 가장 바쁜 시기였죠. 주문받은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끌어모아야 한다고 친구는 설명했어요. 저도 제가 몸담고 있던 직종이 불황이라 마침 잘 됐다 싶어 흔쾌히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약속한 당일날 그 친구네 집으로 향하는 버스를 타면서야 악몽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약속을 저버릴 수는 없었기에 딱 오늘 하루만 도와주고 오자 마음먹었습니다. 저번처럼 친구 집 버스 정류장에까지는 친구가 데리러 와서 몇 달 만에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런데 저는 그 친구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분명 마지막으로 봤을 때에는 제 또래의 친구였는데 얼굴에 생기도 없고 눈빛은 초점이 없었어요.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죠. 일단 여기까지 왔으니 아무 말 하지 않고 친구네 집으로 갔습니다. 가니까 저 말고도 친구가 끌어모은 사람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모두 한데 모여 어떻게 하는지 교육을 받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이 크게 어렵진 않았지만 계속 같은 걸 반복하니 슬슬 지루해졌어요. 허나 생각보다 업무량이 많았고 그날 할당량을 끝내니 이미 해가 진 후였습니다. 저마다 차를 가져온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지만 저는 시간도 늦고 하니 그냥 친구 집에서 하루 묵기로 했어요. 차를 얻어 타고 나갔다 다음날 다시 오려고 했지만 다 제 집과 방향과는 달라 그러기로 했습니다. 집에 어떻게 들어간다 해도 내일 다시 올 자신이 없었어요. 언니, 여기서 주무시면 돼요. 미처 설명을 못 드렸지만 이삿날에 못 봤던 친구의 여자친구는 물론 부모님까지 그 집에 들어와 같이 일하고 있었어요. 거의 온 가족이 그 사업에 올인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좋아서 살갑게 구는 게 아니라 제가 혹시나 도망을 갈까봐 이렇게 잘해준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첫날 안 좋았던 기억 때문인지 잠자리도 썩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내일 또 일을 해야 하니까
억지로라도 잠을 자려 했지만 생전 눌려본 적 없는 가위까지 다 눌리고 말았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번 여자 귀신을 봤던 것처럼 머릿속에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제가 친구 집에서 밖으로 나오니 웬 계집 2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집이 잠시 한눈 파는 순간 비석으로 변해 있었어요. 또 비석에는 금방이라도 흐를 듯한 빨간 피로 각각 다른 연도 2개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제가 태어난 연도와 같아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순간 가위가 풀리면서 벌떡 몸을 일으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하필이면 핸드폰 액정이 가리키는 시간도 4시 44분이었어요. 너무나도 기분 나쁜 꿈에 당장이라도 집에 가고 싶었지만 간곡한 부탁으로 꼬박 이틀을 더 친구를 도와줬어요. 다음 날까지 일을 도와주고 친구 집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언니, 이번에 정말 고마웠어요. 다음에도 시간 되면 꼭 오세요. 친구의 여자친구는 제가 돌아가는 순간까지 저를 살갑게 대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여기 올 생각이 없었기에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저번처럼 친구가 차를 태워준다고 해서 얻어 타고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다 문득 비석이 떠올라 친구에게 물었어요. 야, 집에 혹시 97년생 있어? 응? 아니, 없는데? 아, 여자친구가 97년생이긴 해. 그 순간 저는 심장이 철렁했어요. 제가 봤던 그 비석의 주인이 친구 커플일 거란 생각에 팍 들었죠. 집에 돌아가고서 며칠을 고민하다 친구에게 보고 느꼈던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말해줬어요. 덧붙여 느낌이 안 좋으니 그 집에서 나오라고 설득했죠. 하지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제 막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 그럴 수 없다. 제가 미친 거다. 화를 내더라고요. 단단히 화가 났는지 지금은 제 연락을 아예 받지도 않아요. 친구가 걱정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다니는 성당 신부님에게도 물어보고 종종 점사를 보러 가는 무당에게 지금 상황을 설명했어요. 신부님과 무당도 하나같이 당장 그 집에서 끌어내야 한다고 조언하더라고요. 게다가 무당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테마 전문가도 필요하다고 했어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연락을 받지 않으니 도대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석에 대한 그게 좀 어느 정도 풀린 사연일 줄 알았는데 아직 현재 진행형이네요. 의문점만 남겼네요. 사실 근데 이 심령 쪽이라는 게 강제성이라는 게 없잖아요. 내가 내 꿈이 불길하다고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친구에게 당장 나가. 맞아요. 예, 그거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비현실적이다. 말도 안 되는 말도 말이죠. 뭐 약간 그런 거여서 오히려 의심이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얘가 나한테 왜 사업을 그만두라고 해? 아, 무슨 예.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요. 그리고 더군다나 또 이게 약간 저희가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게 심령 방송을 하더라도 선무당질 아니냐. 이게 되게 위험한 포인트예요. 당직기 하면서도 이제 느끼는 거지만은 선무당이 되지는 않아야 된다. 그리고 강제권이라는 게 아예 없어요. 되게 위험한 상태 아니에요? 하면서 저희는 걱정할 수 있잖아요. 막 이분이 뭐 갑자기 블랙아웃이 오고 뭐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기면은 혹은 뭐 본인이 안 좋은 선택을 하기 직전의 단계다라고 호소를 했을 때 저희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이 사실을 알았으니까. 근데 이분 옆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얘 정신병원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저희는 더 얘기를 못 끌어가거든요. 약간 이런 케이스 아니냐. 우리만 심각한 거일 수도 있는 거고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 비석에서 꿈을 꿨다는 이유, 그쵸. 가위에 눌렸다는 이유만으로 이사를 가기에는 너무 큰 리스크가 있다. 근데 본인만 이렇게 보고 그죠. 본인만 느끼고 나머지 분들은 전혀 아니면은 이거는 좀 정말 이상한 거.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개인적인 견해잖아요. 네. 제보자님한테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이런 말을 되게 조심하게 해야 돼요.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되는 것도 맞는 거고 걱정은 걱정이지만.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만약에 주변 지인이 내가 안 좋은 꿈 꿨어요. 우리 뱅진 씨, 간호 씨, 우리 또 배우님이 안 좋은 꿈 꿨는데 저 오늘 공연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해요. 안 들어가실 수 있어요? 아유 절대 해야죠. 말도 안 되죠. 뭔 소리야? 어떻게 하실까요? 지인이야. 더군다나 지인이야.
야 내가 느낌이 안 좋아. 2는 안 나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실 것 같아요? 뭐 개소리야. 너나 조심해. 아 그러면은 이제 좀 사연 얘기로 이제 사연에 질문을 좀 해보고 싶은데 그 집에 터가 안 좋은 걸까요, 형님? 그 제보자님이 기분이 안 좋지 않았을까? 왜냐면 귀신을 한번 받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상태에서 일까지 고된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심리상으로 약간 좀 되게 불안해 있지 않았을까. 여기 대목 보면은요, 마치 그냥 친절을 베푸는 게 아니라 나를 못 도망가게 하는 친절인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딱 솔직하게 적어 놓으셨는데 당사자가 가장 잘 알겠지만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되게 피폐해진 상태가 아니었을까. 근데 사연자님이 또 여기서 자꾸 뭘 느끼시잖아요. 예지 능력 같은 게 있는 걸까요? 아, 저는 그게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꿈꿔가지고 한 5번 맞췄다고 아무리 이제 연속적으로 맞췄다고 하더라도 6번째까지 맞을 가능성은 좀 낮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생사람이 사람 잡아요. 예전에 예전에 영화 중에 범죄를 미리 알고 막 체포를 하잖아요. 그게 선무당이잖아요. 나는 억울한 거지. 나는 10년 후에 내가 살인을 저지른다고 미래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죠, 10년 전부터 이제 감옥 생활을 하는 건데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나. 사연자님이 좀 사연자님 집에서 귀신을 보신 거예요? 네네네네. 본인 집에서 그 뭐가 묻어붙어 온 거라고 생각하시는 본인 집이 위험한 거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맞아요. 좀 우리 제보자님한테 만약에 그걸 드린다면은 우선 신중해져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저희도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무속인들도 말 한마디 되게 조심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무당이라는 명함이 있으니까 나 무당인데 내 말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은 참고해줘라고 얘기하는 시대예요. 요즘에는. 이 집 터가 안 좋아. 좀 뭐가 보여라고 얘기하고 이제 가잖아요. 이게 강제성이라는 게 사실 없거든. 근데 이제 우리 제보자님은 단지 귀신을 본 일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렇게 좀 약간 안 좋은 방향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도움을 주려면 확실하게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확실하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